우리가 자유주의를 논의할 때는 먼저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유주의가 가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자유는 우리가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자유는 그 위험성이 덜하니까 더더욱 더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합당한 어떤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적 제도가 계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 계약하는데 법적인 용어로 그 계약은 뭐냐?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될 때 그 의사 합치에 따라서 거래를 그대로 성사시키겠다는 법적인 어떤 제도예요. 한번 계약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의사 표시의 합치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개념 정의돼요. 일반적으로 법 공부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하니까요. 두 사람의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 그래서 그것이 요건이 됐다. 요건이 됐으니까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효과가 법률 효과인데 그 효과는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효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죠? 아까 예를 들은 2천만 원짜리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한쪽 당사자는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2천만 원을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자동차를 2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두 의사표시가 딱 합치됐으니까 계약이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사적 자치 계약에 관해서 법조문을 두고 있어요. 계약이 의사표시가 두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법조문은 없어요. 없고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법조문들이 있어요. 헌법부터 살펴볼까요? 헌법 119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자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그걸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민법 105조에는 이때 당사자들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따라서 그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의사에 따라서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05조에서 얘기하는 임의 규정 뭐 이런 거는 자세한 얘기는 뭐 민법 시간에 배우고요. 그 다음 조문에 예시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건과 돈을 서로 맞교환하는,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두 당사자 의사표시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 약정이란 표현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다, 나의 뜻이 그렇다, 나의 자유로운 뜻이 그렇다라는 의미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 약정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이 그거야, 나의 뜻이 그거야, 우리 이렇게 매매하기로 하자라는 뜻이죠.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으니까 그대로 매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효과는 뭘까요? 두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내용 그대로 효과로 다 발생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 매매 계약이니까 아까 2천만 원을 팔고 샀으니까 한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또 2천만 원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시작은 자유로 시작해요. 그러나 일단 계약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은 법적 효과가 생겨요. 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2천만 원을 또 넘겨줄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유로 시작해서 결과는 구속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구속이 중요하냐? 그 구속을 통해서 나는 없었던 자동차를 얻게 되고요. 얻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원하던 돈 2천만 원을 얻게 되니까 그로써 또 스스로 생각하는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약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이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자유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처럼 거래를 통한 자유는 첫 번째 자유와는 달리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자유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향유하는 거니까 충돌의 여지가 없는데, 두 번째 자유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유와 나의 자유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나는 2천만 원으로 저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생각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도 내가 만일에 강제한다? 그러면 충돌이 되는 거죠. 또 나는 저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강제한다? 뭐 충돌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자유는 첫 번째 자유와 달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두 번째 자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용되면 한 사람의 자유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점점 축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어떻게 보면 한쪽 사람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기도 하고 또 규제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조정을 하게 된다고요.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처럼 선생님처럼 두 가지 형태의 자유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장단점을 판단할 때 때로는 착각하기도 해요.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쪽 얘기만 하는 거죠. 첫 번째 형태의 자유를 예를 들면서 자유주의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유도 당연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두 번째 자유도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쓴 어떤 논의를 할 때 존 스튜어트 밀은 주로 표현의 자유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에서는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을 설파하게 되죠. 그러나 뒤에서 보는 두 번째 자유주의자들이 두 번째 자유를 갖다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자유에 관해서 쓴 글을 가지고 두 번째 자유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자유, 혼자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두 번째 자유에서 생기는 위험성이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한편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째 번째,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자유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또 강조해요. 실제 거래 자유가,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의 위험성을 말하는 모든 이론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이니까 그 거래가 완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자유에는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유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첫 번째 자유까지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유주의를 논의할 때는 먼저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유주의가 가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자유는 우리가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자유는 그 위험성이 덜하니까 더더욱 더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합당한 어떤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개인 거래를 통한
분배, 자유주의에 의한 분배가 정의로 다가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